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과학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지은이는 임두원,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과학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이라는 질문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물이 된다 라고 답하는 이과형 인간이지만 밤하늘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길 좋아하고 영화와 요리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낭만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프레임 중에서 과학이라는 창을 가장 좋아하고 그 이후로 과학이야말로 어떤 창보다도 넓고 투명하며 왜곡 없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이라고 말할 만큼 과학에 대한 애정이 흘러넘칩니다. 과학으로 생각하기 이 책은 강연과 일상에서 과학자로서 살아오며 받은 수백 가지 질문 중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한 질문을 골라 그 답을 정리한 책입니다.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인가요? 처럼 엉뚱한 질문부터 눈은 왜 3개가 아니라 2개인가요? 처럼 익숙한 일상에 딴지를 거는 질문. 영원한 삶은 축복일까요? 사람은 왜 겸손해야 하나요? 등 일상의 태도를 넘어 인생을 고찰하는 철학적 질문까지 총 42가지 궁금증을 탁월한 입담으로 풀어가며 과학의 본질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복잡한 공식과 이론 때문에 어쩐지 일상과 동떨어져 보이지요. 하지만 과학은 우리가 라면을 먹고 얼굴이 부을 때도 휴지로 물을 닦을 때도 우리 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스토리텔러, 저자가 들려주는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42가지 과학 이야기, 과학으로 생각하기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을 때는 왜 시간이 빨리 갈까? 고대 그리스에는 2가지 시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창조할 때 영원함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기에 다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수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 즉 크로노스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주에 새겨놓은 일종의 수입니다. 이 수들의 간격은 불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눈금이 새겨진 일종의 자처럼 말이죠. 자는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시대나 장소와 관계없이 그 간격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또한 그러합니다. 크로노스의 일부는 여기 지구에서나 저 멀리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나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 크로노스의 존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나 손목에 걸친 시계에서 순간순간 규칙적으로 바뀌는 숫자들은 크로노스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삶을 정확한 단위로 측정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는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으로 때에 따라서는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기회가 곧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의 흐름은 때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속도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재미있는 일은 시간이 짧게 느껴질까? 라는 질문에 등장하는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2021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딥타임이라는 이름의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시계도 햇빛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생체 리듬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15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굴 안에서 감금 생활을 했죠. 그 결과 낮과 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자들의 생체 리듬은 32시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이었던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참가자 대부분이 동굴에서 생활한 시간을 30일 정도로 추측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동굴에서 생활한 시간은 40일이었죠. 분명 동굴 안과 밖에서는 동일한 시간이 흘렀지만 동굴 안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실제 시간의 흐름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시간은 손으로 만질 수도 그렇다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먼저 공간이 태어나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와 물질들도 생겨났죠. 매우 떠들썩한 탄생이었죠. 그 떠들썩함에 걸맞게 우리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정체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앞서도 설명한 우주에서의 일정한 변화의 방향성과 시간의 흐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말입니다.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란 변화를 측정하는 일종의 척도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 경험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렀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면 시간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는데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실제로 흘러간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앞서 동굴에 갇혀 지낸 사람들이 느낀 시간이 동굴 밖 사람들보다 느리게 흘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갑자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나름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실제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시계를 확인한다면 시간이 아직 이것밖에 안 흘렀어? 라고 의아해 하겠죠. 앞서 10대의 시간은 시속 10km, 60대의 시간은 시속 60km라고 비유했는데요. 실제로 실험에서 그 비유가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거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3분을 세어보도록 한 후 실제 경과한 시간과 비교해 본 것이죠. 그랬더니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3분 3초,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3분 40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아무래도 쌓이는 경험의 반비례해서 새롭다고 느낄 만한 경험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체의 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듀크 대학의 에이드리언 배양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부의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처리 능력이 점차 저하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도 변화에 둔감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확인된 시간은 그렇지 않으니 시간의 화살이 매우 빠르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일이 너무 재미있으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나의 존재까지 잊게 된다는 무아지경의 경지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 또한 잠시 마비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시간이 천천히 또는 아예 흐르지 않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지겹거나 괴로운 일에는 왜 일이 시간이 군뱅이 같은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같이 흘러가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개인의 특별한 시간 경험인 카이로스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흐름의 속도가 달리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시간이 더 느리게 또는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뿐 크로노스라 불리는 실제 시간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심리적인 상대성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왜 재미있는 일은 시간이 짧게 느껴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별을 별 모양으로 그리게 된 이유.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잘 알려진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이 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한 수의 비율이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내듯 수의 조화 덕분에 세상 만물이 결정된다고 보았죠. 각각 개별적인 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1은 모든 수의 단위가 되는 것, 짝수들은 여성과 불완전함, 짝수는 다시 둘로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홀수들은 남성과 완전함, 그리고 첫 번째 짝수인 2와 첫 번째 홀수인 3을 더해 얻어지는 5는 결혼의 상징으로 여기는 식입니다. 한편 이 숫자 5와 관련이 있는 오각형에는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 알려진 1대 1.618의 황금 비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한 대각선들은 서로를 이 비율로 나누며 교차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황금 비율을 이루며 교차하는 이 대각선들이 모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수의 조화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피타고라스는 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진 별 모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상징적인 모양으로 삼았죠.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은 이 별 모양의 장신구를 옷에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별의 상징으로 삼은 이 모양은 실제로 별을 관찰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수학과 기하학의 토대를 두고 있었죠. 그는 인간의 관찰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내면에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더욱더 완전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서만 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고 믿었죠. 따라서 그에게 실제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별의 상징은 실제 우리 눈으로 관찰하는 별의 모양과 꽤 비슷하긴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둥근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갈래 빗줄기를 만드는 뾰족한 다각형처럼 보입니다. 물론 피타고라스의 별 모양은 아니지만 꽤 비슷하죠. 이 또한 별 모양이 오늘날처럼 널리 받아들여진 이유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는 무엇을 맛있다고 느낄까? 우리가 맛이라 표현하는 감각은 사실 혀로 느끼는 미각뿐만이 아니라 코로 느끼는 후각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요리사들은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풍미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맛있다라는 느낌은 이러한 미각과 후각의 정보들을 뇌에서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어떤 경우에 맛있다고 평가할까요? 미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맛이라 할 테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입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만약 먹는 것이 맛이 없다면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맛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먹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몸에 유익한 것을 맛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한 경우가 그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영양분이 매우 덩치가 큰 고분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분자 수천 개가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 또한 작은 분자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이죠. 이처럼 영양분의 분자 크기가 너무 커 미각세포나 후각세포로 직접 접근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맛을 느끼려면 이 영양분들이 더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침과 함께 소화효소가 같이 분비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영양분이 잘게 분해되면 미각세포, 후각세포가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열한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열하면 입에 넣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영양분들이 분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분자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더 작은 분자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요리가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 열이 가해지면 분해 반응 외에도 부가적인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잘게 쪼개진 분자들이 서로 반응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 또한 미각세포와 후각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맛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느낍니다. 굽거나 튀기는 경우는 이러한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아무래도 고온에서 조리되니 더 많은 열 에너지가 가해지고 따라서 더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특히 후각세포를 자극하는 작은 향 성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미각으로 느끼는 맛의 종류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5가지 뿐이지만 후각으로 느끼는 향 성분은 그 종류만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온에서 다양한 맛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 합니다. 1912년 이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화학자의 이름을 딴 이름이죠.
마이야르 반응은 탄수화물이 분해된 당류와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치면서 다양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일부 성분들은 미각을 자극하고 더 많은 다른 성분은 후각을 자극함으로써 요리의 풍미가 한층 더 다채로워집니다. 또한 마이야르 반응으로 일부 갈색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잘 구워진 장어는 그 표면이 노릇노릇한 갈색을 띱니다. 이 정도면 노릇하게 구운 장어가 왜 맛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으로만 마무리 짓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 굽거나 하면 식재료가 부드러워지는데 이 또한 요리가 맛있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식재료가 부드러워지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 더 적은 양을 섭취해도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죠. 이 또한 우리 몸에 유익하니 우리 뇌는 이런 경우도 맛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생식보다는 불을 이용해 가열한 화식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불을 사용해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뇌의 진화도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진화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영양분을 더 잘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되자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뇌의 진화가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리처드 랭엄 교수는 저서 요리 반응에서 화식이야말로 인류가 오늘날처럼 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죠.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주 오래전 에게해 남쪽 크레타 섬에는 몸은 인간이지만 머리는 소의 형상인 괴수가 살았습니다. 그 괴수의 이름은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미노타우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 때문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포세이돈은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황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황소를 보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미노스는 자신의 외양간에 황소를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포세이돈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노스의 아내가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괴수 미노타우로스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노스는 한번 들어가면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고 그 안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젊은 남녀들을 이 괴수의 먹이로 주었는데요. 크레타와의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가 바치는 일종의 곡물이었던 셈입니다.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를 남긴 채 크레타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테세우스의 아버지이자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는 아들에게 무사히 임무를 마치면 흰 돛을 올리고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하죠. 테세우스는 마침내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금이 환영하죠. 그런데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그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의 배가 저 멀리서 보이자 아이게우스는 눈을 크게 뜹니다. 하지만 곧 절망과 비탄에 빠집니다. 검은 돛을 올린 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임무에 실패하고 괴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한 아이게우스는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그 바다는 왕의 이름을 따 에게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 갑자기 왜 테세우스가 등장하느냐고요?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은 사실 테세우스가 아니라 바로 그가 타고 갔던 배입니다. 그의 배는 영원한 삶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유명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으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작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오랫동안 영웅을 기리기 위해 유지되고 보수되었다. 낡은 널빤지는 새 것으로 교체하기를 반복했다. 이 배는 자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학적 질문의 한 예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그대로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가 다른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과연 계속 유지되고 보수되어 옛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볼 수 있는가? 이 난해한 질문을 테세우스의 역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 짓는, 즉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것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아테네인들이 수리해온 그 배를 그저 배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배로서의 형상과 배로서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동일한 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로서의 형상과 기능이 바로 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배가 그저 배가 아니라 바로 테세우스의 배라는 데 있습니다.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부를 수 있는 테세우스의 배로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존재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명체는 지속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생명체가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영원히 세포 분열을 해야만 합니다. 낡은 세포들은 버리고 새로운 세포들로 계속해서 보충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생명체는 세포 분열 횟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 횟수에 가까워진다면 그 생명체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포 분열이 없으면 더 이상의 생명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세포 분열의 횟수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가 어느 길이 이하가 되면 더는 세포 분열이 불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의 어떤 첨단 기술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결과 그토록 원하던 영생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된다면 먼 미래에 존재하게 될 이 불로불사의 생명체를 여러분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원래 여러분을 구성하던 것들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테세우스의 배처럼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형상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과 기능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단지 인간의 본질로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나를 구성하던 대부분이 다 바뀌어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성을 인식하며 그리고 현재의 자신이 미래에도 계속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비록
나를 구성하는 유형적인 요소들이 다 바뀌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그대로라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연결성을 인식하는 의식 말고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와 많은 교류를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생명에 있는 존재에게 영생이란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피해 항상 젊음을 유지하지만 친구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잃어야만 하는 슬픔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의 기술이 저렴하게 대중화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축복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노화를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정신의 노화가 불러올 문제입니다. 정신의 노화란 인간의 정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죠. 만약 육체적인 노화를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도 이에 수반하는 정신의 노화로 영생의 삶이 기대했던 것만큼 축복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10대의 시간은 시속 10km, 30대의 시간은 시속 30km, 60대의 시간은 시속 60km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흥미가 점점 줄어들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죠. 호기심이 왕성해 작은 일도 흥미롭고 하루하루 매우 신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지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